그래서 오르기는 하는데 굉장히 진폭이 심한 상태에 소폭 상승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돈이 정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사지 마라. 냉정하게. 예. 왜 그러냐면 최근 서울 경기 부동산 분위기는 네.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가 네. 다시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거는 맞다. 회복 국면. 네, 왜냐면은 작년 9월 이후로 각종 규제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인가? 끝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되게 많다. 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네.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될 거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대선 얘기해 주셔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 후에 네.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랑 그 다음에 5월 10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취임식 하시잖아요. 네네.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 정책 우리가 그 지수도 주목해야 되는 거 네. 뭘까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의 입장이 됐으니까 네. 1차적으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잖아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 이후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때부터는 그동안은 약간 누가 될지에 대한 관망기. 근데 이제는 무슨 정책을 내놓을 거냐에 대한 그렇죠. 관망과 투자,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정신없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단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예전에 했던 것들, 그 법들을 갖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망도 하고 네. 또는 기대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올 한 해 반복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자라면 관심을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과 관련된 재건축과 일기 신도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이에요. 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한 똘똘한 한 채 분위기였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를 했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물건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는 일단 1차적으로는 약간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에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공급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 집중돼서 확대되느냐, 그리고 임대사업제도도 부활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한다면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도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얘기해 주셔서 사실 이 단어를 유튜브나 부동산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제도가 뭔지. 일단 임대사업자 제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부분의 역할이 10%가 안 돼요. 나머지 90%는 그러면 민간에 우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전세를 줬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임대사업자죠. 다만 공식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을 뿐인데 그거를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약간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문제는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종부세 부과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혜택이네라고 하는 약간 좀 변질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자분들은 어떤 혜택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를 일반 과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아예 예전보다는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중과보다는 일반 과세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너무 투기를 조장한다. 네, 투기를 조장한다.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걸 지금 막아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추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과 달리 불안해졌다. 그러니까 이번 들어서는 정부는 그 불안 요소들을 제거를 하려고 보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들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이것들을 조금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집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든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자기한테 효율적인 지역과 대상물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네. 부동산 시장 이제 4월부터 12월이죠. 네. 하반기라고 본다면 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조금 오해를 받는 게 있어요. 저 친구들은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하겠네.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다주택자니까 네. 오른다고 얘기하겠지. 네,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오를 것 같고요. 가능성은 있다. 네, 조금 더 높다. 다만 저는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첫 번째, 지금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간보는 중일 거거든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혼동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폭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 2020년, 2021년 굉장히 급등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마 그때 급등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그때 또 못 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그때 누가 집을 사서 올랐으니 나도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 오름폭의 그 상승의 어떤 그 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오르기는 하는데 굉장히 진폭이 심한 상태에 소폭 상승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오르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예,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퉁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특정 부분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는 소폭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소폭 상승은 언제까지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특히 이제 공급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 3년간은 공급 부분이 사실상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간의 기본 흐름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소폭이나마.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정부가 지금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을 늘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변수 요인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장이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거다 이 시점부터는 멈추고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2, 3년간은 소폭 상승 요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예전 2020년, 21년도의 시장 상황과 다르게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반대 위험급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008년도에 굉장히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그때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외부 요인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적인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2, 3년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계속 시장을 보시면서 외부 요인이 얼마나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를 좀 보시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두리뭉실하지만 부동산적인 부분은 2, 3년,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한 1, 2년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요인으로 금리 인상 얘기해 주셔서 네. 금리 인상 여파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동산 투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 부분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 근데 금리 인상 있고 부동산 하락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건 얘기들- 아니라면서요. 예, 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금리 인상에도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금리 인상되는 시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올릴 수 있다? 시장이 좋다예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의 1단계는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초기 1단계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봐요. 근데 이 부동산이 오르는 1단계를 지나게 되면 또 부동산만 하셨던 또 일부 사람들, 뭐 경제 현상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봐, 부동산 오르잖아. 부동산은 끝까지 갈 거야. 또 이런 착각 현상들도 나타나거든요. 이제 하지만 금리 인상이 어쨌든 지난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올랐다라고 하면 부담은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부담감 뭐 또는 외부 시장 환경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봐요. 그리고 상승폭이 줄어드는 시장이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꺾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은 저는 당연히 그 두 단계로 봤었을 때는 지금 1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시장에서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굉장히 서로 갑론을 박하는 시장인데 저는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지금 단계 얘기해 주셔서 네. 이전에 책을 출간하셨던 그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네. 신호에 보면 네. 7단계 사이클을 모른다면 절대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네네. 이런 게 문장이 있던데 네네. 7단계가 뭔지랑 그리고 네. 각 단계별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무슨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마다 조금씩 유동적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 네, 변화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가 상승과 하락 사이클 할 때 보면은 이제 침체장부터 얘기를 하기가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침체장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시장에는 네. 그 침체장이 있고 그 침체장이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 자체는 아무도 집을 안 살려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집을 안 살려는 상황이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다시 살려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러면서 저는 흔히 말하는 회복 준비기가 생겨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침체기 다음에 회복 준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회복 준비기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부동산을 살아날 수 있도록 뭐 정책이 변화된다든 이러면서 드디어 회복되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저는 회복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회복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움직인다 이거죠. 네.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관심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상승한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 사야 되나? 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변으로 이 상승세가 확산이 되거든요. 그게 확산기. 근데 확산기까지 많은 분들이 집을 안 사는 분들이 많다가 어떤 시점에 되면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그 고집을 꺾고 집을 사야겠다라고 뛰어드는 시점. 그래서 수요가 급증을 하죠. 그래서 온갖 동네가 다 오르는 그런 현상이 급등기. 그 급등기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오르는 현상이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쇠퇴기로 접어든다라고 해서 7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침체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어딘가요? 지금 쇠퇴기 아니면 뭐 급등기, 확산기, 쇠퇴기 전인가요? 급등기 쪽인가요? 네. 처음에 제가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는 급등기예요. 지금 현재는 급등기가 맞고요. 제가 이 책이 나온 시점에는 제가 확산기에서 급등기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제가 아마 책에다 적어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작년에 뭐 오산, 평택 뭐 이런 데 많이 올랐잖아요. 안성 뭐 이런 데까지. 그래서 급등장이 온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급등장 다음에 제가 쇠퇴기라고 적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쇠퇴기입니까? 라고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은 원래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기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쇠퇴기라고 하는 과정에 단계에 들어온 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는 급등기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등기가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또 어떤 정책이냐 또 어떤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기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기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쇠퇴기로 접어들지 모르는 상태 굉장히 혼동스러운 시장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부에 정부 정책을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약간 정책을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가게 되면 이 급등기라고 말하는 이 정책 자체 그 분위기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급등기와 쇠퇴기의 중간에 혼동기 상태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급등기이지만 뭐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쇠퇴기 단계가 있다 해서 지금 바로 쇠퇴기 온다고 생각하지 말자. 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거는 급등기와 쇠퇴기 사이인 것 같은데 급등기가 한동안 한 3, 4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급등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년 만에 꺾일 수 있는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는 거고 이 시장 상황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틀로 봤을 때 급등기와 쇠퇴기 그 사이인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쇠퇴기 쪽에 접근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기부터 쇠퇴기까지 총 네. 7단계인 건데 네. 여기서 집값이 가장 싼 단계랑 가장 비싼 단계는 어디인 건가요? 아무래도 가장 싼 단계는요. 네. 저는 회복기라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침체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체기는 일단 수요가 없어요. 집을 사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게 되면은 회복기 또는 이제 그 전 단계는 회복 준비기인데 네. 회복 준비기 단계에서 시장의 움직임 또는 정부 정책을 보고 회복기 때부터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회복기가 가장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급등기가 제일 비싸겠죠. 당연히 급등기.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싸다와 비싸다를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이게 또 현실에서는 네. 가장 쌀 때 내가 사기 힘들 수도 있고 네. 가장 비쌀 때는 또 오히려 그 시기 잘못 지나면 네.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못 팔고 물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내가 투자한다는 시점에서는 뭐 똑같은 단계일까요? 가장 싼 시점은 똑같이 이 회복기일까요? 네, 그때가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고 그때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더 돌이켜보면 그 당시가 침체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사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차피 이 투자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가장 싸다라고 또는 가장 사지 말아야 된다는 시점이 오히려 곧 있으면 떠오를 광명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때가 가장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등기 때는 다 비싼 상황이잖아요. 다 비싼 상황이니까 저는 이때는 딱 한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격 매수가 결국 내가 문 닫고 들어간 다음에 누가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문 닫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쌌다든지 아까 제가 혼동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혼동기 때 누군가는 급매로 팔려는 사람, 누군가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빨리 던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노려서 조금 더 그 시점에 높은 가격보다는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택의 소유 이제 유형에 따라서 어쨌든 세 종류,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인 거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거는 1주택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주택자가 가장 많다라고 봐요. 무주택자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1주택자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재적인 1주택자가 되실 뿐이고 근데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시장에서 많이 움직임이 강해서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다주택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주택자인 분이 이 사이클을 봤어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부동산도 영원히 오른다기보다는 그렇죠.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제 1주택자인데 네. 돈이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네. 그럼 내가 이게 급등기 때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회복기 때 사고. 네. 그러면 굉장히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1주택자는 결국에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우상향 했으니까 그냥 계속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상급지로 가고 더 상급지로 가고 어떤 게 더 나은 전략인가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네네. 정답은 없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급등기 때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팔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침체장을 지나고 떨어질 때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성공적인 논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그 침체기가 접어들었을 때 또는 회복기가 접어들었을 때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 침체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집을 못 사요. 무섭죠. 무섭고 그래서 나중에 사거든요. 한참 오른 다음에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고 타당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집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 시기를 떠나서. 예, 그럼 이제 많은 무주택자들이 반발하시죠.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가격 상승 시기에 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래서 정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완전 이건 제 경험이거든요. 제 경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침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거 굉장히 속상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우냐면요. 급등할 때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고 영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영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또는 대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 인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저기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어 하는 것처럼 되게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 옆에 누구 죽어나 자빠지는 그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아유 이게 내가 낫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이 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지? 아예 팔고 안 샀으면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어쨌든 떨어진 건 현실이고 속상한 것도 현실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근데 그 극복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뭐 꼼수를 부리든 공부를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거잖아요. 이때 찾는 공부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다음번 회복장이 온다거나 침체장을 지날 때 이거를 이용해서 이때 요랬으니까 이건 요렇게 반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투자의 선택과 판단의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그때 수익이 더 크게 나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투자 공부 차원에서라도 사는 거를. 그리고 영끌하지만 않았다면 죽지도 않더라. 힘은 든 건 맞더라. 몇 년 버티면 결국은 또 올라가긴 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상승론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장기적인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때 쓰는 거라고 봐요. 힘든 건 맞다. 근데 너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와신상담 뭔가 더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순간 본인의 행동이 바뀌고 본인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 경험했던 지식과 새로 들어왔던 정보들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엄청난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게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 아주 깍쟁이처럼 절대 손해 안 봐. 이거는 계속 이거 수익만 볼 거야.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사이클 7단계를 알려주셨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분석도 굉장히 좀 잘 하실 텐데 책에 보니까 주택 공급, 뭐 전세 가격, 투자 수요, 실소유, 이제 정부 정책 등 5가지 요소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걸까요, 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이제 실수요하고 그다음에 투자 수요, 그다음에 공급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전세 가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을 보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공급 말고 수요 부분을 실수요와 투자 수요라고 나눴거든요. 저는 요게 조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는데요. 일단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침체장 때 회복 기미를 보이는 첫 번째 요소로 이 공급의 감소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첫 번째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회복되기 시작할 때쯤 되게 되면 수요들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네. 원래부터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실수요고 그렇죠. 돈 벌어야겠다는 사람들은 투자 수요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회복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상승장 초기가 되게 되면 네. 그때도 침체장을 얼마 전까지 겪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수요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투자 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내가 그전에 봤던 침체장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원래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투자자들, 투자 수요들 외에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들마저도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투자 수요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투자 수요가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저는 침체장부터 상승장, 확산장, 급등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네. 그리고 또 수요를 분리한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정책과 전세 가격을 보는 거예요. 네. 그 정책과 전세 가격을 보는데 아까 침체기는 집 안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침체기 집 안 사면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이 주택 시장은 폐쇄적인 시장이라 매매 아니면 전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의 성립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죠. 예, 침체기 때는 네. 집을 안 사고 집값은 떨어지지만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요즘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갭 투자. 갭 투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환경이 변하는 데 있어서 전세 가격은 갭 투자를 만들어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정책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시장의 상승이 확산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규제를 갑자기 무슨 히틀러처럼 내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금지하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던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은 네. 항상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요. 결국 정책과 전세 가격은 투자하는 기술을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네. 이것들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를 제가 짬뽕을 시킨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수요와 공급이다. 그리고 여기에 양념으로 네. 정책과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맞다. 이 매매가가 좀 떨어질 때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면 네. 결국 이제 갭 투자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가보다 떨어진 경우도 있나요, 근데? 있죠.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주식에서 보면 요즘에 장단기 금리 역전 네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네네네. 정말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거나 또는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거는 네. 그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는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갭을 하기 좋은 그 시점까지 오면 올수록 네.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갔는데 네.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갔을 때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 살고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전세를 산 거거든요. 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전세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속상하죠. 근데 집값하고 비슷해. 근데 전세 살면서 받았던 그동안 서름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못도 못 받게 하고 맞아. 뭐 수리도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근데 또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못을 못 받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집주인 거니까. 그렇죠. 결국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상대적인 선호 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붙기 전에는 그래도 효용 가치가 전세가 낮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집주인한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죠.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붙어버리는 순간 아니 집값하고 매매 가격하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붙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이 뭣도 못 받아? 그러면 어느 게 효용 가치가 이거 높으냐? 내 집 아니야? 네. 그렇죠. 거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집 사고 말지. 나는 효용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집값 오른 것 중에 하나로 네. 전세의 갭 투자 네. 또 되게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나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제 네. 주변에서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면 네. 전세 갭 투자 성공의 요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를
먼저 시장의 사이클 중에서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전세 가격이 오를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상 제일 많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점은 아무래도 침체기예요. 침체기, 회복기, 회복 준비기 이 3개 구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침체기 때 집을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집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을 두고 뭐 침체기, 회복 준비기 뭐 이런 기간 동안에 계속 공급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공급은 줄어드는데 나와 있는 공급 물량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가려고만 하고 그러면 전세 수요는 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갭 투자가 정말 좋은 시기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회복 준비기에서 회복기 이 사이가 전세 가격이 뚜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 갭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제를 많이 해도 집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장 바로 1, 2년 전에도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죠. 물론 이제 이번 장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임대차상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임대차상법이라는 게 나타나기 전에도 공급이 대출 규제를 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지을 때 재건축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런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 많고 전세도 역시 서울에 살고 싶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세 갭 투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전세 가격이 언제 올라가느냐. 물론 이제 제가 가장 큰 틀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 지금 이 사이클상의 두 사이클을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전세 갭 투자를 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전세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투자를 안 하거나 이제 속상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맞다고 보는데 이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레버리지 투자예요. 레버리지 투자를 가지고 갭 투자라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전세입자들의 등을 쳐먹는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레버리지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럼 전세 갭 투자 혹시라도 좀 주의사항 있을 네. 것 같은데 좀 어떤 거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전세 갭 투자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전세 갭 투자를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가장 바라는 투자는 소액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전세 갭이 붙어 있는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매매 전세 갭이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또는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500만 원 넣고 투자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500만 원을 투자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갭을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서울의 외곽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교통 좋은 데서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달라지죠. 예, 왜 그러냐? 그만큼 뭐냐면 입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소액 갭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면 소액 갭이라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입지가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입지가 좋은 곳은 매매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매 전세 갭이 벌어져 버려요.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 살면서 느끼고 강남 오른 거 보셨겠지만 매매 전세 갭이 그렇게 벌어진 곳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소액 투자자들은 자꾸 소액이라는 거에 집착을 해서 외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시기는요. 자꾸 입지를 좋지 않은 곳으로 벗어나가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마지노선은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500이다, 1000갭이다, 2000갭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지금은 이렇게 매매 전세 갭이 붙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집을 내가 내놨을 때 제대로 팔릴 수 있는 곳일까?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전세로 들어왔던 사람이 다 매매로 가버리게 되면은요, 입지 좋은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입지 나쁜 곳은 전세가 안 나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역전세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또 이제 여러 개 하셨던 분들은 돈 못 갚아서 난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세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소액 갭을 무조건 따르지 마라. 소액 갭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의 입지를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되지, 나중에 물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 너무 알고 보니까 소액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입지가 안 좋아서 역전세란 나서 나중에 그거 못 갚아가지고 망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보면 좀 인기 있는 썸네일 중 하나가 500만 원 있다면,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있다면 나는 지금 이걸 삽니다. 저 그거 되게 불만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이제 답변 오는 건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소액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소액을 산다 하더라도 이제 입지를 먼저 보고 거기서 이제 금액을 이제 보는 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썸네일의 유혹에 굉장히 저도 빠져들기는 해요. 근데 정말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0이면 또는 5000이면 여기 삽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5000이면 여기 삽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또 사이클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서 집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5000 또는 4000, 3000 이렇게 사는 동네가 다 까놓고 보게 되면 입지들이 다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그 영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같이 해주신다면 그래도 판단하기 좋을 텐데,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거기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런 걸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해서 거의 모든 재테크 채널에서 그 영상 처음이든 마지막에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맞아요. 있다라는 그런 문장을 적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의 책임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들 쫓아서 막 들어가는 거, 그게 본인의 경험 없고 그 공부가 없다면 이렇게 착각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또 저는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버 입장에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썸네일이 정말 중요하다 느끼는 게, 저는 썸네일을 항상 최소 3개에서 5개를 만들거든요. 영상 1개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찍고 나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고 난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5개 만들어요. 그 썸네일 조회수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기대하는 조회수가 있잖아요. 평균 조회수. 그게 안 나오면 이제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심하면 어떤 경우는 같은 영상에 그런데도 썸네일 그 조회수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얼마 전에도 저도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올린 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그거에 불만 많다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흔히 말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내용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소형, 중형, 대형 평수 어디가 좀 더 유리할까요?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 눈에 요즘에 좀 띄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대형, 중형, 소형 얘기하기 전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지난 장에도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번 장에도 유행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유행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형, 중형, 소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유행하는 게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형, 중형, 소형 중에 어디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까 또 이제 수요 공급으로 간다면 흔히 말하는 중형과 소형보다 대형 아파트가 흔히 말하는 공급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급이 많은 중소형 아파트들보다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큰 그림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강남 같은 경우도 중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강남, 분당, 평촌 이런 것들 보면 중대형 아파트가 뒤늦게 막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중형 아파트 가격이 중대형에 붙으면서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은 부족한데 효용 가치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비슷한 가격이면 더 큰 데 살고 싶어 하는 게 동일한 현상이잖아요. 이런 효용 가치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효용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현상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으로는 중대형에 대한 유망성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걸 공식처럼 그래서
불용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 방송을 보니까 누가 중대형이 좋다고 하더라라고 중대형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은 투자자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요즘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말을 그 공약을 보면서 이러면 달라질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띄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 상황 때문에 변하죠. 왜냐면은 다주택자 분들을 지금 어쨌든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근데 그게 채수에서 가액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그러니까 두 채만 돼도 무조건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쨌든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하는 것들의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집을 사겠느냐. 물론 아직 시장 상황이 그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종부세 부과가 뭐 채수에서 가액으로 간다.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집이 되게 좋은 집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적은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적은 집을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대형보단 중소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조금 가격이 낮은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사게끔 만들어줘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는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지금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상황에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그림이었다면 제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뭐 풍선 효과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것들의 변화 요인이 나타나니까 소형도 지금 상황에선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부분은 거의 처음 말한 것 같은데 중대형을 기본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 또는 패러다임 전환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그 똘똘한 한 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부의 어쨌든 그 정책 방향은 똘똘한 한 채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이 똘똘한 한 채 분위기는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거는 뭐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저는 그 90년대 후반부터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네. 근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집을 사지 말게 규제를 했죠. 그렇죠. 그때도 다주택자 규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똘똘한 한 채라는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똘똘한 한 채가 왜 규제가 생기니까 이왕이면 규제 생기면 여러 채를 못 사니까 네. 입지가 좋은 곳 사야겠구나. 네. 그렇게 되면서 똘똘한 한 채가 대세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시장이 바뀌면서 지난 그 똘똘한 한 채가 유행했던 게 2008년 이제 금융위기로 바뀌면서요, 다시 다주택자가 되면서 소형 아파트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2008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중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가 올랐어요. 네. 근데 소형 아파트가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올랐고요. 그때는 이제 규제를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규제가 풀리니까 또 이제 그걸로 전세갭 투자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싼 아파트를 전세갭 붙어 있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 심리가 늘어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똘똘한 채에서 갑자기 침체장이 오면서 소형 아파트들이 유행하는 장이 오는 그런 시장이 왔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번에 규제 오면서 똘똘한 한 채로. 결국 시장 상황이 집값의 불안 그리고 집값의 오름을 막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아주 굳건히 믿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계속 바뀌고 있군요. 예, 바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가 모든 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난 이렇게 투자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여유도 있고 그런데 강남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인데 좋은 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한테는 똘똘한 한 채라는 패러다임으로서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또는 서울의 중심부 이런 걸 보는 관점으로는 좋은데 투자자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채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일 수 있을 수 있는 게 네. 조금 답변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네. 똘똘한 채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똘똘한 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이 사실 강남이긴 하잖아요. 네. 강남 집값은 또 시장상 관계없이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좋게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장기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10년 이상 장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2008년, 2009년, 그다음에 2010년, 11년 이때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떨어졌거든요. 아마 그때 연끌하셨던 분들이 힘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강남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떨어졌던 아파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다. 결국 그때 소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면 똘똘한 채는 되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나는 투자에 좀 더 집중하지 않고 부동산에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을 강남이라고 하는 차원 또는 강남 그 주변의 그 중심지 이런 거를 보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주된 표현으로서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경우는 똘똘한 채와 그다음에 다주택자와 이런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전세 월세 시장은 서울 경기 기준에서 좀 어떤가요? 지금 전세 시장이 그동안은 좀 주춤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조금 불안기미가 좀 보여요. 불안기미가 좀 보이는 게 지금 일단 좀 전세 가격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월세가 최근에 엄청 오르고 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던 게 그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규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상황보다 지금 올해 7월, 8월 달 이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 정부의 규제가 좀 어느 정도 먹혀서 월세 부분이 오르고는 있지만 그냥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크게 눈에 나타나는 건 없어 보이는데 저는 올 7월, 8월 달 이후에 4년간 그동안 그 좀 싸게 했던 그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나올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게 되면 조금 고민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불안도가 올 하반기에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내놓는 정책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공급 확대예요. 지금 보면은 그게 결국 공급을 늘려서 그것도 다 민간 임대사업자 아까 얘기도 했던 그 부분도 결국 이분들이 있는 물건들을 내놓는다는 게 결국 전세와 월세의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거기서 벌써 저는 올 하반기 전월세 가격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움직이는 거다. 정책 이반자들이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서울 경기 점검을 다 했으면 이제 5대 강력시 네.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 네. 근데 올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현재 지방권은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생각하시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그중에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광역시급들 중에서 조금 진폭이 되게 심해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곳 그러면은 대구.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대전이거든요. 이 세 개 지역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뭐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모호한 상태로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광주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오른 동네가 광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른 곳들이 지금 상대적인 저평가의 느낌이 있어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주춤한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세종, 대전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대구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수급의 문제인데 대구가 상승장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상황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2, 3년간의 물량이 많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출회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벌써 지금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세종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엄청나게 올랐던 후폭풍과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증가 때문에 나타난 거라 오히려 세종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대전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세종이 올라간 거에 따라서 따라오르는 약간 갭 메우는 그런 차원으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세종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대전은 좀 괜찮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광역시는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그래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대구다라고 보여지고요. 울산 같은 경우가 저는 지금 지난 몇 년간 중에서도 그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뭐 조선 경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울산인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럼 지금 대구가 분위기가 안 좋다면 네. 뭐 이제 금매라든가 네. 좀 싼 물건들도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싸게 나왔으니까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시기니까 일단은 관망해보자. 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관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투자 경험을 봐요. 근데 그 중에 투자 경험을 보게 되면 이번 상승장의 투자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그러면 들어가서 하면 나중에 올라서 더 수익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장을 오랫동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사이클상에서 약간 급등까지 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대구는 지금 2, 3년간의 물건들이 많이 광역시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량들이 쏟아지는 데 있어서는 장사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량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구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2, 3년간에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의 초기 단계인 지금 1년간은 일단은 조금 더 보면서 대구가 이걸 받쳐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지역 해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해제가 됐을 때 또 투자수가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일단 제일 큰 문제인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지금 들어가게 됐을 때 만약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게 되면 이 떨어지는 칼날이 닫힐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제가 투자를 해볼 때 실제로 이 정도면 줍줍하니까 예전에 이렇게 올랐어. 이것 때문에 들어가서 진짜 투자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저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라고 한 다음에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그때가 상승 후반부였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줍줍이니까 나중에 사면 되겠네. 웬걸. 줍줍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오면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보통 미분양이 나타나는데 웬만한 건 소비가 되는데 준공후 미분양까지 나타나는 장이 오는 거는 침체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제가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쨌든 2, 3년간의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들어가느냐? 조금만 더 지켜봐. 조금만 더. 예, 한 박자 좀 쉬고 들어가자.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네.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전 두 부류로 나눴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냐면 멋모르고 돈 번 사람, 알고 돈 번 사람. 근데 멋모르고 돈 번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본인이 알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상승 사이클에 들어와서 운대가 맞아서 걸려드는 거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운대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혹시 모를 떨어질 칼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흔히 말하는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도 개수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는 분한테는 아무 말도 할 게 없죠. 그쵸, 할 게 없죠. 알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운대가 잘 맞아서 버신 분들이 지금도 마음이 급해서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먹었으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저는 1주택자분들은 그래도 지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강남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타워팰리스라고 부르는 그런 게 최고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예, 상급지에 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향, 상급지가 우상향한다는 건 봤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는 게 좋은데 단 한 가지 시기가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상승장으로 갈 거냐 급등장이 계속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혼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비싼 가격에 냉큼 짚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영끌하셨던 분들이 무너지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급매물들의 조건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약간 안전마진을 확보한 차원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 입지가 좋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게 되면 1주택자는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주택자에서 네. 부동산 부양기랑 규제 강화식이랑 갈아타기 전략도 좀 네. 다를까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네. 제가 보면 1주택자들이 돈 벌고 난 다음에 다주택자화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부양기 때는 그때 저는 연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끌해야 된다. 그때는 연끌해도 된다. 왜냐하면 부양기가 되면 부양기가 결국 상승기잖아요. 네. 상승기, 확산기, 급등이라는 과정이 더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오르는 강남 같은 경우를 그때는 연끌해도 돼요. 그렇죠. 상승장이니까 예. 레버리지 크게 당겨도 되는. 예, 되는데 지금은 그 장이 지나서 네. 금리도 올라가는 장에 연끌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기 때는 연끌을 해도 된다. 네. 특히나 입지가 좋은 곳에 연끌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입지가 좋은 곳에 연끌하라는 것을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게 이게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상승장 사실 7, 8년 이상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본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럼 무주택자는? 네, 무주택자분들은 그 초반부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돈이 정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하지 마라. 냉정하게. 예,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욕심 중에 하나가 본능이 뭐냐면 소액 투자예요. 근데 그 소액 투자는 까딱 잘못하면 내가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최악의 자리로 들어가요. 소액인 만큼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나 또는 내가 그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저는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보면 뭐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그분들한테는 어거지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시장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본인들한테 기회가 올 거고 그러면 그때까지 와신상담 칼을 갈아라. 어설프게 소액 투자로 따라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무협지에서나 있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괜찮은 물건이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사고 나면 그분들이 그 물건 때문에 갖게 되는 경험과 지식이 엄청나게 는다. 물론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회복기를 지나서 상승하면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가서 사는 사람을 제가 진짜로 별로 본 적이 없다. 침체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사이에 강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도 그걸 만약에 내 집을 먼저 10억 주고 샀는데 서울에서 네, 네. 한 2억 떨어진 거예요. 네. 내가 투자 공부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네. 내가 8억에는 만약에 집값이 뭐 더 떨어지죠. 6억까지 갔어요. 네. 6억에는 잡기 힘들어도 8억에는 네. 그래도 한 9억 정도에만 잡아도 네. 내가 1억에서 2억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집을 안 사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혼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50대 50의 확률이에요. 그 50대 50의 확률을 높이려고 되게 하려면 본인이 이제 지식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지식을 늘리는 과정에서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저의 원래 지로는 집을 사는 게 맞다라고 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 정말 없는 돈을 들고 와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서울은 비싸서 못하고 경기도는 살기는 싫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월세 같은 거 살면서 지방에 소액 투자를 하겠다. 근데 지방에 소액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흔히 말하는 A급, B급을 떠나서 C급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C급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겠느냐, A급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겠느냐라고 따지게 되면 저는 C급이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방을 내가 묶어서 폄하시키는 느낌도 있지만 지방도 광역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소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소도시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너무 안 올랐는데 그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산업이 발전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그냥 남들 쫓아다니면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세계 투자하니까 이렇게 벌었어. 이거는 기술이거든요. 스킬이거든요. 모멘텀 투자고. 그 모멘텀 투자는 상승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가치 투자에 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가치 투자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모멘텀 투자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상승장. 근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가치 투자화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그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돈 너무 없다.
돈 모으셔라. 기다리셔라. 근데 무주택자분이지만 있는데 안 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인데 9억으로 떨어진 집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8억으로 떨어진 집 이런 집을 사게 되면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떨어진 부분을 상쇄하잖아요. 이러면 저는 그건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소액 투자자일수록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보니까 시드머니 곱하기 투자 실력 곱하기 네.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게 네.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하면 시드머니가 소액이에요. 네. 거기다 투자 실력이 낮아요. 네. 리스크가 비싼 걸 안 사면 투자 수익을 높게 만들기가 힘든 것 같다는 곱하기 한다. 네, 맞아요. 근데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러면 그 중에 이 꼴 나오는 가격이 네. 성공할 확률이 그다음에 실패할 확률이 어느 게 높으냐라고 하면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높겠죠. 예, 높다라고 하면은 내 시드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롤백이잖아요. 그 롤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중간에 있는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이러니한 게 시드머니가 많은 부자분들은 투자 실력도 대체로 있으시고 네. 거기서 그런 분들은 사실 사는 것들은 대부분 또 리스크가 크게 많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분들은 굳이 리스크를 안 사도 앞에 곱하기 자체가 크니까 네. 그분들은 계속 안전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로 살아남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이런 건데 빈익빈이 나타나는 사례가 실패 확률이 높은 것들을 실력을 늘리지 않고 들어갔을 때 그쵸.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인데 투자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금 일부러 들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청약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청약을 할까? 아니 그냥 내 집 마련을 할까? 아니 뭐 투자용 자산을 살까? 부동산. 네. 어떤 거 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또 시기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저는 청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되면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저도 될 줄 알았으면 작년에 집 안 살 겁니다. 한 5년 더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못 잊어서 못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좀 돌아보시면 된다 안 된다 감이 오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 질질 끌지 마시고 딱 잘라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결국 그냥 주택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택을 구입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청약은 떠나보냈고 청약을 떠나보낸 상태에서는 다시는 청약을 돌려보지 말아야죠. 물론 청약 통장을 없애시면 안 돼요. 네네. 나중에 또 사이클 돌면 이 통장이 나중에 또 요긴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일단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구입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포커스를 딱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요것만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또 보면 분명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곳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불일치해요. 다르죠. 예, 불일치한데 그걸 또 못 놔요. 못 놓죠. 예, 못 놓는 분들한테는 조금만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확률이 높은 곳을 향해서 조금만 놔라. 그 못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매매가 전세가 있으면 전세로 이제 살게 되면 네. 거기가 또 내가 사는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네. 진짜 내 동네로 네.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난 사실 매매가 아니라 전세였는데 그런 네, 부분도 맞아요. 좀 있나요? 그게 은근히 있는 게요. 네. 제가 뭐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잠실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네. 잠실에 입주를 했는데 잠실에 입주할 때 그때 물량폭탄이었고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전세 가격이 뭐 2억 5천인가? 잠실이. 좋은 시절이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잠실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 가격 올리니까 밀려났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어디로 많이 가셨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잠실이라는 좋은 곳에 살고 잠실이 있으셨으니까 되게 좋은 동네죠. 좋은 데다 보니까 조금 더 애매한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어떤 되게 뛰어난 투자자분이 분당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잠실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갈 때는 분당밖에 없다. 근데 진짜로 분당으로 많이들 오는 거를 봤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진 않았는데. 내 생활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네. 밑으로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잠실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때가 맞아서 입주 물량이 터져서 싸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또 밀려나오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때까지 돈을 못 모으면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분당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망, 들어가고 싶은 곳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바로 그 단계를 낮추면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잠실에 머무르고 있고 뭐 강남에 머무르고 있을 때 조금 더 빠른 선택으로 나중에 어차피 밀려오는 애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선진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파트 매수 시에 하락기를 대비해서 혹시 유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랑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는 있을까요? 앞으로 뭐 상승장이 크진 않더라도 네. 한 2년 정도는 더 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는 첫 번째가 연끌을 하면 안 돼요. 연끌하면 돼요. 네, 첫 번째가 연끌을 하면 안 되는 어느 거예요. 정도의 대출은 된다는 뜻인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대출을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견뎌낼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시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다시 금리를 낮춰서 약간의 고통스러움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금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수렴한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과 그런 걸로는 괜찮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에 못 견디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던 하우스푸어란 말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많이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가 됐던 게 이때 연끌했던 분들이 그때 무너지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오히려 하락기는 내가 연끌한 사람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나한테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받던 사람한테는 천국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못 샀던 집을 박앤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기 하락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약간 여러 가지를 더 덧붙여 가지고 가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금리 상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어야만이 다음번 돌아오는 사이클에 다시 한번 출발점에 서서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승장 후반부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투자예요. 이때 소액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소액 투자는 웬만한 동네는 다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웬만한 동네는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느냐, 돈이 적은 것을 찾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에 가격이 좀 현저하게 낮은 거라든지 또는 재개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직 확정도 안 난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근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기다린다면서요? 미래에 바뀌어 있는 뭐 RF처럼 뭔가 바뀌어 있는 것들의 기대 심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허상일 수가 있어서 그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후반부에 금액으로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요인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얘기해 주셔서 재건축 생각나는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엄청 제일 좋은 입지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거기가 엄청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또 최근에도 계속 네네. 오르면서 이제 정말 재건축이 이제 뭐 한 5년 내에 뭐 되는가 보다. 네. 근데 10년 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관찰 대상이니까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마레프 이번 장에 어떻게 보면 마레프 사신 분이 최고의 성공작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 장에 말 많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렸던 곳이죠.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어쨌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났던 그런 물건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초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오래 걸릴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사업성 떨어지고 뭐 하는데 우리는 싸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분위기가 다 이제 가라앉아 버리면 한다는 보장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원래 그 본질 가치인 빌라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은 결국 경매인 건가요? 경매라고 하는 특정 기술이 유행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유행하는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수요를 얘기하면서 수요에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당연히 침체기 때는 투자 수요가 거의 없겠죠. 실수요도 줄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수요, 집을 사야 되는 수요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경매라는 거를 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그때 떨어진 가격보다 더 강제적으로 합법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되죠.
그러면 그 떨어진 가격으로 경매 낙찰을 받아서 실수요자한테 그때 시점에 적정한 가격, 물론 떨어졌지만 내놓는다면 나는 차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대원칙, 투자의 대원칙을 침체기에 맞게 또는 그때 유행한 투자 기술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경매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거를 퉁쳐서 야, 침체기는 경매야.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대원칙에 맞는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거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스킬은 경매일 수밖에 없어서 경매가 유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지금부터 경매 공부를 좀 해두면 네.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술은 경매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수익형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시세 차익형 투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심지어는 지식산업센터 같이 지식은 원래 수익형 투자인데 그게 분양권 투자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투자 시장이 유행하는 시장에는 수익형 투자가 관심이 없는데 시세 차익형 투자가 안 되는 침체장이 오게 되면은 그렇다고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때는 또 이게 수익형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1억 벌고 2억 버는 거를 봤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습게 보이니까 수익형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1억 버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 300 버는 거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인 효용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 바뀌거든요. 결국 그래서 수익형 투자 물건들. 그래서 지금은 뭐 오피스텔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오피스텔이 월세는 얼마인데 가격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월세 수익률이 얼마야? 이렇게 가면서 또 거기다 또 경매라는 기술을 또 얹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자기 월세를 하나씩 모아가는 게 저희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2, 3년 내에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다 시세 차이. 맞아요. 시세형 투자가 유행하는 상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효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그렇죠. 거고요. 되게 뭔가 사실 작지 않은 금액이 이제 뭔가 이거 여기서 비교하면 푼돈처럼 여겨지는. 맞아요. 근데 그 침체장 때는 그게 푼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게 어디야? 한 달에 2, 300, 내가 안정적인 생활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이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질문이시지만 또 요즘은 제가 안 드릴 순 없죠. 생애 첫 부동산 투자로 현금 한 5천만 원 있다면 뭘 사면 좀 좋을까요? 5천만 원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배제를 한다면 수도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여기도 외곽이라 싫어라고 할 분들이 있겠지만 그 동네도 서울 출퇴근하는데 특히 지장 없는 역세권 같은 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장기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현재 앞으로 닥칠 호재들을 보게 되면 GTX라든지 또는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동네에 들어서는 무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방은 저는 그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지가 좋지 않은 곳, 어설픈 거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목적을 가지신 분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5천만 원 가지고 지방에서 투자할 때는 분명히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보실 때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지역을 딱 볼 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느냐 또는 줄어들겠느냐, 그러니까 장기 방향성이죠. 두 번째, 그 동네가 그동안 왜 안 올랐느냐. 근데 안 오른 이유가 있다면 안 오른 이유가 명확하게 앞으로 바뀔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게 되면 아마 외곽 지역에서 굉장히 입지가 좀 아리까리하는 동네 중에서도 분명히 그걸 갖다 타겟군으로 선정해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동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그때 주로 이제 레버리지 껴서 대출이나 전세 같은 걸 끼겠죠. 결국 공급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 동네가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예요. 그것들을 딱 집어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어 누가 여기가 좋아요라고 얘기 들어가게 되면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선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지방에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라 5천만 원이밖에 없어서 어차피 투자할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일단 공급 물량이다. 시까지 찍으면 좀 이제 너무 고민을 안 하시니까 도까지는 돈은 워낙 크니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네. 부합하는 곳이 좀 어디가 지금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으세요? 현재 가장 핫한 동네를 어디냐라고 찍게 되면 도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네, 강원도가 굉장히 근데 왜 그러냐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주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요. 그건 확실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 그러면 강릉도 있고 뭐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입주 물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죠. 자꾸 이제 뭐 이전에 얼마였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동네를 따지게 되면은 강원도하고 지금 최근에 갑자기 올라오는 곳이 전북이에요. 전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이 좀 강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 개 정도 되는 지역들에서 아직 덜 올랐는데 입주 물량이라든지 기타 뭐 개발 호재 같은 게 있다 이런 데들은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던 곳 중에서도 또 보면 그 안에 또 도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도시들의 입주 물량 같은 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산업이 되게 안 좋았는데 산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 들어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고 어느 동네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어느 동네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가 왜 좋냐라고 얘기하는 내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인 플로우. 네, 네. 논리적인 얼개를 보셔야 자기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맞아. 근데 분명히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들을 또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본인 실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공부가 되는 거겠죠.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투자처는 제 경험상 신기하게도 한 번도 오르지 않는 동네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다 찾기 나름인 것 같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작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 외곽으로 간다면 거기서 분명히 본인이 선별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 좀 주변에 계시는 부자분들은 네. 좀 어떤 재테크, 어떤 부동산 투자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요즘에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현금을 보면. 가지고 계신다 그냥. 네, 그러니까 현금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나름대로 돈이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PB님들한테 맡겨서 뭔가 운영하시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다 운영하는데 다 문제가 없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까딱 잘못해서 건드려서 세금적인 부분, 기타적인 부분에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게끔 어설프게 투자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는 좀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뭐 중심지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그런 투자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한동안은 꼬마 빌딩으로도 많이 갔는데 예,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요즘 조금 수익률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자 약간 이런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전반적인 거로 보게 되면 이분들은 조금 시간에 투자하는 느낌? 시간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을 만할 때가 올 때까지 그냥 시간을 기다리면서 약간 반대쪽 부동산인 다른 쪽에도 조금 좀 손을 대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부동산 자체는 조금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을 좀 멈추고 있다면 다른 쪽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가상화폐나 뭐 주식 쪽일까요? 네, 어쨌든 그 가상화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하고 계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근데 이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무주택 사회초년생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리고 2030 세대로 만약에 이제 대표님께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나는 좀 꼭 준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2030 세대들한테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택이 한 번도 싼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샀었을 때 가격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놀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의 연봉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그때 연봉과 지금 연봉은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또 뭐 비슷하기도 하네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래부터 비싸지 싼 적은 없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뭐냐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끝나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비교했던 사람이라 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알거든요. 그렇죠. 저 역시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나는 왜 20대 태어나서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시장 환경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제가 투자하기 좋은 시기도 오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조금 안 좋을 때를 보고 느끼고 계실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평생 가장 효율적인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그 개념은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비싼데 그럼 뭘 사란 말이냐? 그럼 좀 기다리자. 또 싸게 사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좀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뭐 영상에 그 부동산 영상의 댓글에 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라는 이런 댓글들이 좀 종종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뭔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좀 더 고민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 기준이 다 나거든요. 네. 근데 세상은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 기준으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깨닫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도 내 기준으로 너무 비싼 거예요. 말이 되냐. 근데 내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 순간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생각을 안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뒤쳐졌다면 나는 어떻게 따라잡을까가 더 먼저죠.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책 되게 많이 읽으실 거잖아요. 뭐 자기 개발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실 거고 그 책에 그러면 수많은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요령을 부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서 내가 그걸 넘어섰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내 기준으로 딱 해서 너무 비싸다. 그건 내 기준인데 그러면은 시야가 안 넓어진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내 기준과 예를 들면 뭐 집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가 이 집값에 따라가는 게 네. 현실적으로 뭔가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좀 더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그 현대그룹의 정재용 회장님 이발해봤어? 네. 전 그 말이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하셨던 행동 중에 가장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옛날에 그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 들고 가지고 영국인가 가가지고 그 뭐 조선서를 했다. 네.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했다. 결국 그런 분이 성공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그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김작가 TV에 오늘 처음 나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혹시라도 제 얘기가 여러분들을 거슬렸는지 또는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얘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공식은 아닐 거예요. 공식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 일부 중에 한 사람의 그 경험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 가져가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채널명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부지런 TV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많이 신경 안 썼다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와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그 채널을 찾아가서 아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신영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